안녕하세요. 세상에 나쁜 놈들 정말 많다지만 저는 희대의 나쁜 인간들을 만나며 그들을 완벽하게 처단해버린 6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는 게 얼마나 나쁜 건지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가족은 얼마 전 우리의 약점을 아주 끔찍하게 이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실 제가 아니라 우리 딸입니다. 저에게 가족은 남편과 아들 둘, 그리고 막내딸이 있어요. 아들만 연속으로 2번 낳았던 저와 남편은 딸을 너무나도 원했습니다. 근데 아들 둘까지는 수월하게 낳아졌던 아기가 셋째를 낳으려고 하니 왜 그렇게 힘이 드는지요? 임신까지는 무난히 되는 듯 하다가 계속해서 유산만 될 뿐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래도 배에 오랜 시간 품지 않은 상태에서 유산이 되었지만 2번째 유산에서는 거의 만삭이 다 되었을 때 유산이 된 터라 상심이 말도 못하게 컸었죠. 그 뒤로는 임신을 하는 게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냥 아들 둘에서 끝내자는 말을 남편에게 달고 살았습니다. 근데 저희 남편은 끝까지 저한테 포기하지 않고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의 긴 설득에 저는 정말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시도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아기를 가졌고 그 아기는 신이 콕 집어 정해준 것처럼 딸이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바라고 바라던 딸을 낳게 되니까 그때는 하늘을 날아갈 듯 기뻤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보다 남편이 더 많이 기뻐했어요. 그토록 원하던 딸을 낳은 뒤로는 얼마나 물고 빨고 했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아들들도 예뻐하고 잘 놀아주곤 했지만 딸만큼은 아예 품에 안고서는 놓질 않았어요. 우리 가족들은 한 번씩 옛날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우리 작은 아들이 말하는 표현이 이래요. 아버지한텐 막내가 완전 애착 인형이었다니까요. 손에서 아예 놓질 않았어, 놓질. 우리가 아들이니 망정이지. 딸만 여럿이었으면 질투해가지고 아마 막내는 형제들한테 왕따 당하고 그랬을 거야. 우리라서 막내 감사한 줄 아세요, 아버지? 근데 저희 남편이 더 각별히 딸을 품에 놓지 않고 지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들까지도 자기 막내 동생이라면 죽고 못 살았는데 그런 데는 다 사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막내딸이 지적 장애를 가졌기 때문이었죠. 저희 막내딸이 태어났을 때 갓난 아기 땐 잘 몰랐는데 점점 아기가 자랄수록 우리 2 아들 때나 다른 또래 애들과 비교했을 때 발달이 좀 늦다는 걸 알게 되었죠. 처음에 말도 느리고 걷는 것도 느리길래 원체 늦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때 되면 다 하겠지 싶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또래 애들과는 차이가 점점 더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눈에 띄게 차이가 있다 보니까 덜컥 걱정이 되었죠. 그래서 바로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해봤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검사를 했는데 그 검사를 통해 우리 가족은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바로 우리 아이가 지적 장애아라는 이야기였죠. 그때부터 우리 부부는 매일은 막내딸을 보면서 눈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저는 심지어 제가 욕심부려 이 딸을 낳은 것부터가 너무나 후회스럽고 미안했어요. 정말 그렇게 아이한테 죄스러울 수가 없었죠. 미안해. 미안하다, 아가. 내가 널 욕심부려서, 욕심부리면 안 될 걸 부려버려서 그래서 네가 이렇게 태어난 것 같다. 정말 미안해, 우리 딸. 그냥 낳지 말걸. 그냥 너 없이 살걸. 왜 욕심을 부려선, 왜 그렇게 집착을 해선 아무 고생 없이 아픈 것도 느끼지 않아도 되었을 너였는데 나 정말 너무 나쁜 엄마다. 그치? 난 정말 너무 이기적인 엄마야. 우리 아기 불쌍해서 어떡하면 좋아. 여보, 그거 다 나 때문이야. 당신이 포기하고 싶다고 했을 때 내가 그냥 그때 알았다고 하고 포기했더라면, 그랬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내가 나빴어.
내가 나쁜 거였어. 남편과 저는 서로 자기를 탓하며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그냥 이 세상에 우리 아이를 존재하게 만든 스스로가 다 믿고 후회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사연투브를 함께 하시는 구독자분들 중에 현재 자녀가 있는 분이시라면 저희 부부의 심정을 충분히 다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식이 아프면 꼭 모든 게 다 내 탓 같잖아요. 우리 부부 심정이 딱 그랬죠. 그나마 다행이라면 우리 아이는 지적장애가 심한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였어요. 일상생활도 가능했고 장애가 없는 사람들처럼 일반적인 대화나 생활, 경제활동까지 다 가능했기에 그래도 그나마 그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죠. 대신에 확실히 비장애인들보다는 인지기능이나 암기능력 등등 지능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문 직종은 어려웠고 단순한 일들만 할 수 있는 정도였죠. 그래도 우리 부부는 만족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자기 용돈 벌인 자기가 다 하고 열심히 돈도 모아 본인 노후까지 준비하는 우리 딸이 정말 대견했거든요. 거기다가 오빠들이 얼마나 막내를 잘 챙기는지 아들들은 둘 다 장가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막내한테 전화해서는 안부를 물을 정도였어요. 그만하면 자식 농사는 성공적으로 잘했다 싶을 정도라 우리 부부는 막내딸 낳기를 참 잘했구나 하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며 지낼 수 있었죠. 근데 그 와중에도 딱 하나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딸이 혼자서 일상생활도 할 수 있고 경제활동도 할 수 있고 나름 친구들도 사귀면서 사회적으로 잘 지내고 있긴 했지만 연애나 결혼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멀리서 봤을 땐 비장애인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대화를 조금만 나눠보면 지적 장애가 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을 정도였기에 친구는 생기되 애인이 생기진 않더라고요. 그게 항상 부모로서 마음에 걸리고 안타까운 부분이었습니다. 여느 부모 마음이 다 그렇겠지만 내 딸아이가 좋은 사람한테 사랑 듬뿍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으면 싶잖아요.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딸이 나이가 30 후반이 다 되어가고 있었기에 더더욱 마음이 쓰였습니다. 이대로 안 되면 제가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신랑감을 좀 알아봐야 하나 싶었는데 그것도 또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그렇게 점점 막내딸의 결혼은 현실과 멀어지는 듯 해보였습니다. 근데 사람이 정말 간절하면 이루어진다고 우리 딸이 시집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지 뭐예요. 그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기회였답니다. 하지만 그 결혼을 통해 우리 딸은 이 세상에서 다시는 겪지 말아야 할 너무나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상처를 받게 되었고 그건 비단 딸만의 상처가 아닌 우리 가족 모두의 상처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저는 딸이 장애를 가지자마자 제가 살고 있는 강원도 지역에 장애 아이를 가진 부모들의 모임에 가입을 해서 꾸준히 참석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모임은 지인들 사이에서 아름아름 연결이 되면서 유지되어 온 모임이었기에 큰 모임은 아니었지만 정말 오랫동안 꾸준히 함께하는 모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장애 아이를 가진 부모의 아픔들, 고민들을 함께 이야기하며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공감대도 형성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곤 했죠. 또 그 모임에서는 다 같이 아이들 데리고 가서 장애인 시설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꾸준히 좋은 일들을 해왔기에 저는 그 모임에 나가는 걸 특히나 더 좋아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모이면서 서로 만남을 가지곤 했는데 오랜만에 새로운 얼굴이 그 모임에 들어왔더라고요. 당시 모임을 이끄는 회장 지인으로 들어왔는데 여자 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또 모임을 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면 할수록 통하는 부분이 참 많았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둘이 대화를 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나중엔 모임 밖에서도 서로 만날 정도로 가까워졌죠. 이 여자는 저랑 같은 강원도 내에 있긴 했지만 저와는 좀 멀리 떨어진 동네에서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거기다 한우 농장을 꽤 굵직하게 하고 있었죠. 그 정도면 돈도 꽤나 많이 버는 사람일 텐데 사람이 대화를 하면 할수록
겸손하고 정이 많은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가깝게 지낼 수 있었던 거였어요. 이 여자의 아들은 다리가 불편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처음부터 선천적인 장애는 아니었고 후천적으로 사고를 잘못 당하면서 한쪽 다리를 절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근데 어쨌든 다리가 불편해지면서 장애 판정을 받았으니 부모로서는 마음이 안 좋아 우울증까지 겪고 있었는데 손님으로 알게 된 회장이 본인 상황을 알게 되면서 이 모임에 같이 나와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해 가입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도 마찬가지로 다른 문제보다도 나이가 결혼 정년기가 끝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니 그게 제일 큰 고민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까지도 비슷하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 우리는 더 자주 만나 대화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엄마들끼리 잘 지내면서 나중에 우리 애들이랑 다 같이 또 만나서 봉사활동도 가고 놀러도 가자라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갑작스럽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저기 영숙 씨, 우리 그러지 말고 저번에 말 나온 김에 말이에요. 이번 주말에 시간 내서 애들이랑 다 같이 보는 거 어때요? 아니 생각해보니까 우리 둘 다 애들 결혼 문제로 고민하고 있고 말이야. 또 우리 둘 다 애들이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되는데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이에서 찾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말이에요. 네? 아유, 어머나, 그건 생각을 못 해봤었네. 근데 우리 앤 지적장애고 아드님은 다리 한쪽이 불편한 거라면서요. 지적장애는 또 다른 건데 괜찮겠어요? 아유, 그럼요. 괜찮고 말고. 그리고 따님이 일상생활 다 가능하다면서요. 그럼 충분히 괜찮지. 우리 아들도 착하고 얘가 마음이 고와서 아마 또 자기 눈에 들면 지적장애고 뭐고 그런 거 신경 안 쓸 거예요. 정말 마음 다해서 잘해줄 아이니까 일단은 우리 둘이 한번 만나게 해주는 건 어떨까요? 그 이후에야 자기들이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뭐. 둘이 눈이 맞으면 너무 좋은 거고 또 그게 아니면 그냥 친구로 지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저는 이 여자의 제안에 솔깃했지만 순간 또 고민이 되긴 했어요. 왜냐하면 혹여나 지적장애를 가진 우리 아이가 처음 해보는 이 만남에 상처를 받진 않을까 고민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이 여자가 좋은 여자라는 건 제가 이미 알게 되었으니 그 아들도 착하고 좋은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 남편과 아들 둘까지 모두 상의를 한 후에 만남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만나니 그 둘은 정말 선남선녀가 따로 없었어요. 적어도 우리 눈에는요. 그 집 아들과 우리 집 딸이 처음 만나는 날, 이 아이들은 둘 다 수줍어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는 워낙에 순수했기에 눈도 제대로 못 마주쳤는데 그 모습이 또 그 남자의 눈에는 예뻐 보였나 보더라고요. 하루 종일 넷이서 같이 다니는데 남자 눈이 제 딸에게서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건 저만 느낀 게 아니었는지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아유, 우리 두석이 눈에서 꿀 떨어지겠다. 야, 처음 보자마자 그렇게 미정이가 예뻐 죽겠니? 우리 아들이 미정이한테 첫눈에 반했나 보다. 어쩜 저렇게 눈을 못 떼? 나 우리 아들 이런 모습 처음 보네 정말. 너무 신기하다. 아, 어머니 왜 그러세요 부끄럽게. 근데 미정 씨 정말 예쁘네요. 어머님, 따님을 아주 곱게 귀하게 잘 키우신 티가 나요. 그리고 이렇게 키우시기까지 고생 정말 많이 하셨겠어요. 아유, 뭘 또 그렇게까지 말을 해줘요. 근데 내 딸이지만 우리 딸 정말 예뻐요. 얼굴도 예쁘지만 우리 딸 정말 순수하고 착하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장애가 있어 섣불리 못 다가왔던 사람들도 나중엔 우리 미정이 진가를 알고 서로 다가와서 친구하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난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미정이가 너무 고맙고 대견해요. 아이, 엄마 왜 그래요? 부끄럽게.
두석 씨 예쁘게 봐줘서 고마워요. 우리 딸은 칭찬이 싫지 않았는지 얼굴까지 빨개지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또 귀여워 그 자리에 있던 저희 세 명은 빵 터지고 말았네요. 그 뒤로는 이 남자애가 우리 딸을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그날 번호를 주고 받은 이후로 문자도 자주 하고 연락을 계속하면서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둘이 연락을 잘 하고 있을 당시 어느 날 갑자기 이 남자가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정말 큰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 이유는 그 남자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었거든요.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 오기까지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제 마음의 결심이 들자마자 바로 찾아오느라 연락도 드리지 못하고 미정 씨 데려다 준 기억 하나 가지고 이렇게 불쑥 찾아오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두 분께 꼭 허락을 받고 싶은 일이 있어서예요. 두 분도 아시겠지만 저랑 미정 씨 좋은 감정으로 서로 데이트도 하고 연락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미정 씨랑 아주 진지하게 만남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 말은 미정 씨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압니다. 제가 다리가 이렇게 불편해서 어머님, 아버님이 절 탐탁지 않게 여기실 수 있어요. 근데 저 다리는 이렇게 불편해도 지금 부모님 한우 농장에서 문제없이 일 잘 도와드리고 제 할 몫은 다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미정 씨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능력 충분히 있고요. 그래서 두 분만 허락해 주신다면 저 미정 씨와 이제 정식으로 결혼을 전제하에 진지한 만남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러니 제발 허락해 주세요. 저와 남편은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에 살짝 어안이 벙벙했지만 내용만은 확실히 우리 딸을 많이 사랑하니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을 허락해 달라는 정중한 부탁이었다는 걸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전에 우리 딸한테도 말을 안 했던 건지 우리 딸은 큰 감동을 받아 옆에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교제를 허락받는 이 마음 씀씀이가 참 고맙고 예쁘다는 생각이 들어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이 허락을 해줬습니다. 누가 봐도 이때는 우리 딸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 많이 받는 여자였거든요. 이 남자가 훗날에는 제 사위가 되었기에 저는 지금부터 이 남자라는 호칭 대신 사위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사위의 엄마도 안사돈이라고 칭할게요. 사위와 딸은 정식으로 연애를 하면서부터는 점점 더 서로를 많이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특히나 제가 더 눈물나게 고마웠던 건 안사돈이 우리 딸을 마치 자기 친딸처럼 생각해 줬다는 거였어요. 한 번은 안사돈과 함께 넷이 멀리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강원도 안에서는 조용하고 경치 좋은 곳들이 많은데 꽤 먼 거리 있는 곳을 어떻게 알았는지 거길 데리고 가주더군요. 산책로를 한참 여유롭게 걷고 있는데 그때 저는 따뜻한 광경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가 지금처럼 가을이었는데 단풍이 정말 예쁘게 물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혼자 다니면서 단풍 사진을 찍는데 정신이 팔려 있을 때였어요. 그러다 문득 딸은 어디 있지 하고 찾아보는데 글쎄 안사돈이 우리 딸 손을 꼭 잡고 걷고 있지 뭐예요. 우리 딸이 그때 참 복받았다라고 생각했던 게 한쪽 손에는 사위 손이 또 다른 손에는 안사돈 손이 잡혀 있는 걸 보면서 우리 딸은 시집 가서도 사랑받으면서 예쁘게 살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우리 딸을 아껴주고 많이 사랑해 주었거든요. 안사돈은 음식도 맛있는 곳이 있으면 무조건 우리 딸을 데리고 갔고 좋은 옷이나 신발도 자주 사다 주면서 우리 딸에게 잘해 주었어요. 그러니 엄마 된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만큼 사위에게 잘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렇게 둘이서 연애를 한 게 거의 1년의 시간이었습니다. 1년 동안 한결같이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이로 인해
저는 점점 더 둘을 결혼시켜야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먹게 되었죠. 근데 또 결혼도 연애처럼 둘이 알아서 할 문제였기에 섣불리 우리가 결혼을 해라 마라 나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또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사이가 저에게 감동을 안겨주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사이가 저에게 전화가 와서는 주말에 시간이랑 장소를 보내줄 테니 꼭 늦지 않게 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그냥 가볍게 식사하고 싶어서 부르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무런 의심 없이 갔죠. 근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저는 제 남편한테도 못 받아본 이벤트를 그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받아봤습니다. 그것도 프로포즈를 말이죠. 여러분 혹시 사위한테 프로포즈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받아봤습니다. 정말 세상에 태어나 처음 받아보는 이벤트였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로 식사를 하는 곳인 줄 알고 들어간 곳은 한 카페였고 제가 카페에 들어서는 순간 제 발 밑에는 향초로 만들어진 길이 있었고 그 끝에는 하트가 크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쭉 따라가니 사위가 딸과 함께 멋진 정장과 참한 하얀 원피스를 입고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또 그 손에는 꽃다발과 예쁜 목걸이가 들려 있었죠. 눈물이 앞을 가려 한참 걸려간 그 길 끝에서 만난 우리 사위와 딸은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던져지는 말들은 더더욱 아름다운 말이었죠. 어머님,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이렇게 우리 미정이 예쁘게 곱게 키우시느라 얼마나 험난한 시간을 보내셨어요. 오늘 저희들이 비춰드린 이 길은 아주 짧은 길에 불과하지만 어머님이 이 인생까지 걸어오신 길은 이보다 훨씬 길고 험난했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젠 고생 많이 하신 어머님을 대신해서 제가 미정이와 함께 그 길을 가보려고 해요. 어머님은 이제 미정인 저한테 맡기시고 편안하게 노년 보내세요. 그리고 저는 미정이 남편으로 살면서 끝까지 미정의 행복을 위해 사랑 듬뿍 주면서 노력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랑 미정이가 어머님께 프로포즈를 하는 날이에요. 어머님, 제가 혹시 어머님의 사위가 되어도 될까요? 그리고 어머님, 저의 장모님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사위는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물어왔고 저는 이미 얼굴은 다 눈물 바다가 되어진 채로 대답도 할 수 없어 고개만 얼른 끄덕일 뿐이었어요. 그래 두서가 내 사위가 되어주렴. 내가 네 장모가 되게 해주렴. 고맙다. 우리 딸한테만 잘해도 난 충분한데 이렇게 나한테까지 프로포즈를 해주다니. 우리 사위 참 멋진 사람이야. 정말 따뜻한 사람이다. 앞으로 우리 미정인 너에게 발이 되어주고 넌 우리 미정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채워주면서 둘이 그렇게 잘 살아봐. 우리 사위 정말 고맙고 사랑한다. 예, 장모님 감사합니다. 저 정말 미정이랑 행복하게 잘 살게요.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잘 살 자신이 있습니다. 미정이 저한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위는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외쳤고 그 덕에 우리는 한참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둘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할 때는 원래 애들 집을 따로 잡아주려고 했는데 둘 다 장애가 있는데 처음부터 독립을 해버리면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아예 시댁으로 들어가서 같이 살기로 했어요. 그리고 사위가 수시로 다니면서 농장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쉽게 분가를 해서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이런저런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시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래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지켜본 안사돈이나 사위는 제 딸을 지극히 아껴주는 모습만 보여줬기 때문에 서로에게 적응 기간은 좀 필요하지만 그래도 잘 살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근데 그게 이렇게 큰 배신으로 다가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딸이 시집을 가고 나서부터 점점 모든 게 이상하고 찝찝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느껴지지 않았던 수상함들이
결혼 직후부터 하나둘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일단은 딸아이와 연락이 잘 되지 않았어요. 원래 우리 아들들도 그렇고 우리 가족은 딸이랑 연락을 수시로 자주 했습니다. 혼자서 일상생활 하는데 부족함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장애가 있기 때문에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몰라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지냈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는 딸이 연락이 잘 안 되더라고요. 연락이 되더라도 전화를 금방 끊어버리는 통에 제대로 대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괜히 말을 더듬고 전에 없던 행동들이 나오던 거 있죠? 거의 그런 시기였습니다. 어렵게 통화가 되더라도 원래 딸은 엄마 라며 밝게 전화를 받았었는데 결혼한 이후부터는 말투부터가 이상했어요. 엄마 왜 전화했어? 딸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거야? 결혼하고 나니까 벌써부터 연락 끊고 서운하게 한다고 오빠들이 삐져서 난리야. 우리 딸 결혼 생활이 그렇게 재밌어? 재밌어. 말까지 더듬네 우리 딸. 근데 목소리가 영 안 좋다. 어디 아파? 요즘 어때? 윤서방이나 안 사더니 여전히 잘해주고 있지? 잘해주고 있어. 나 안 아파. 그래, 다행이다. 우리 딸 조만간 윤서방이랑 같이 엄마 집에 밥 먹으러 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긴 했어도 얼굴 보고 밥 먹고 싶다. 알았어, 엄마. 나 근데 전화 끊을게. 피곤해. 안녕. 결혼 이후에 딸과의 통화는 거의 이런 식이었어요. 뭔가 이상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또 딱히 이상하다고 짚을 만한 게 없었기에 일단은 그냥 두고 보고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게 완전히 우리 딸을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일이었다는 걸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기회가 왔을 때 완전히 그때 눈치를 챘어야 했어요. 저는 딸이 연락이 너무 안 돼 나중엔 사위에게 전화를 걸어서 말을 했습니다. 윤서방 잘 지내고 있지? 아니 요즘 우리 딸이 통 연락이 안 돼서 말이야. 물론 지금 둘이 한창 깨 쏟아지는 신혼이라서 나도 전화는 좀 자제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일주일에 몇 번 안 하는 전화도 통화가 영 안 돼서 말이야. 그러세요? 요즘에 저희 어머니 따라서 정육점에 나가 일 도와주고 있는데 바빠서 연락이 잘 안 되나 봐요. 저한테는 무슨 일로 전화하신 거예요?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자고. 우리 사위 내가 결혼 전후로 씨암탉도 한번 못 잡아준 것 같아서 말이야.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둘이서 밥 먹으러 와. 저는 사위에게 딸과 함께 밥을 먹으러 오라고 했고 우리 딸의 행복한 모습을 기대하며 주말만 기다렸던 저는 기다리고 기다렸던 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딸의 얼굴이 시집간 지 보름 만에 완전히 반쪽이 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너무 놀라서 물었어요. 어머 얘,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됐어? 우리 딸 이렇게까지 살 빠진 적이 없었는데. 제가 너무 깜짝 놀라며 말을 하니까 우리 딸이 눈에 띄게 당황을 하더라고요. 마치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화들짝 놀라길래 저는 무슨 일이 있구나 싶은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사위가 얼른 나서더라고요. 예, 장모님. 이 사람이 저희 집에 와서 한참 적응하고 있는 중인지 밥을 잘 못 먹더라고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계속 친정 부모님하고 같이 살다가 낯선 사람들이랑 같이 살려니까 좀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더 먹이고 더 빨리 적응할 수 있게 해줬어야 됐는데 죄송합니다. 제 불찰이에요, 장모님. 그래? 그런 거면 뭐. 근데 그럼 윤서방이 좀 우리 딸이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사다 주고 하지 그랬어. 아니면 우리 집에 와서라도 밥을 좀 먹이지. 어떻게 시집간 지 보름 만에 사람 살이 이렇게 쏙 빠질 수가 있는가? 이건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내가 자네 믿고 그 집으로 그렇게 시집 보내줬는데 결혼 초반부터 이런 모습 보이면
내가 어떻게 자네를 믿고 내 딸을 맡기겠나? 안 그런가? 저는 너무 속이 상해 따끔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사위가 안절부절하면서 대답을 하더라고요. 예,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가 더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제가 자주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적응 잘하도록 신경도 많이 쓸게요. 죄송합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사위는 계속해서 죄송하다고 했지만 우리 부부의 속상한 마음은 가시질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그 옆에서 의기소침한 채로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리는 딸의 모습이 너무 신경이 쓰였죠. 그래서 저는 사위가 남편이랑 거실에서 대화하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을 때 얼른 딸을 몰래 안방으로 데리고 와서 물었습니다. 미정아, 너 혹시 시댁에서 무슨 일 있었니?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왜 이렇게 밥도 못 먹고 풀이 다 죽어 있어?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엄마한테 말해봐. 얼른. 아니야, 엄마. 아무 일 없어. 아무 일도 없어. 나 괜찮아. 이제 밥 잘 먹을게. 다음에 올 땐 살 쪄서 올게. 아휴, 살찌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너 왜 결혼하고 나서 행복해서 어쩔 줄을 몰라야 하는 애가 왜 이렇게 얼굴이 다 죽어가는 사람 마냥 그러고 있냔 말이야. 정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엄마. 아무 일도 없어. 나 괜찮아. 남편도 잘해줘. 정말 괜찮아. 저는 걱정이 되는 마음으로 물었지만 딸에게서 돌아오는 말은 괜찮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물을 방도가 없었어요. 그렇게 딸이 돌아가고 나서 저는 매일 밤을 걱정으로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에게 분명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 궁금하고 답답할 노릇이었죠. 근데 그 궁금증은 얼마 못 가 풀어졌고 저는 감히 상상도 못한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고는 거의 실신할 지경까지 이르러야 했습니다. 그날은 한파주의보까지 내릴 만큼 아주 추운 날이었어요. 영하 20도로 떨어지는 날씨였지만 다들 강원도 날씨 아시잖아요. 체감온도는 그보다도 훨씬 낮은 아주 추운 날이었습니다. 밤늦게 남편과 저는 자려고 잠자리에 누웠고 그날도 어김없이 딸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긴 신호음만 들은 채로 자리에 누워야 했죠. 그날은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다음 날이라도 당장 사돈집으로 쫓아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빨리 아침이 오길 기다리는 마음으로 자리에 누운 때였어요. 근데 벼랑간 우리 집 대문이 세차게 두들겨지는 소리가 나지 뭡니까? 그것도 거의 한밤중이었기 때문에 그 소리는 어느 때보다도 더 크고 격하게 들렸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문소리 사이사이에 아주 익숙한 음성이 들렸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제 막내딸이었죠. 엄마, 아빠, 문 열어줘. 빨리 문 열어줘. 나 쫓기고 있어. 나 무서워. 빨리. 엄마, 아빠. 무척이나 다급한 목소리로 문을 열어달라며 대문을 쾅쾅 두드리는 딸아이 목소리에 우리 부부는 놀라서 뛰쳐나갔고 거기에서 말도 못하게 끔찍한 모습으로 있는 우리 아이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꿈쩍도 못하고 있었고 남편이 얼른 정신을 차리고 다급해 보이는 딸을 먼저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저는 딸의 처참한 몰골을 보면서 무슨 일인지 감도 잡지 못했고 남편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딸에게 소리를 쳤어요. 너 왜 그래? 너 지금 이 몰골이 다 뭐야? 이 시간에 왜 이 꼴로 여길 와 있냐고? 무슨 일이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너네 시댁에서 이렇게 만들었어? 윤서방이 너 이렇게 만들었냐고? 당장 말해. 다 말해. 싹 다 말해 이 아빠한테. 남편은 딸의 모습을 보고 흥분을 한 나머지 덜덜 떨면서 움츠리고 있는 딸의 모습은 고려하지 못한 채로 마구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야 제 이성이 돌아와 제가 얼른 나섰어요. 여보, 그만해. 미정이 지금 떨고 있는 거 안 보여? 애 더 놀라잖아. 그만해 제발. 미정아, 왜 그래?
너 왜 이꼴로 지금 여기로 온 거야? 무슨 일 있었어? 엄마한테 말해봐. 천천히 말해. 엄마 아빠가 다 들어줄게. 우리 딸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어? 제가 차분히 말을 하니 그제서야 미정이는 초점도 나간 채로 벌벌 떨다가 조금씩 정신이 드는 듯 했고 천천히 현실이 파악이 되었는지 그때부터는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난 무서워. 난 무서워. 어머님이랑 남편이 무서워. 나 결혼 안 할래. 나 거기서 안 살래. 나 다시 여기 오게 해줘. 나 엄마 아빠랑 살게 해줘. 나 무서워. 딸은 주저리 말을 하며 울어댔고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서야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내내 우리는 거대한 분노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딸이 우리에게 말한 그동안의 결혼 생활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천사 같고 그렇게 한없이 좋은 사람들인 줄만 알았던 그 인간들의 실체는 사실 악마 중에서도 가장 악한 악마들이었거든요. 그들은 제 딸이 그 집에 시집가서 학가를 하자마자 그날부터 온갖 집안일을 시켜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한우 농장으로 데리고 가서 소똥 치우는 일부터 시작해 사료 주는 일, 축사 청소 등등 온갖 잡일을 다 시켜댔다고 하더군요.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둘은 제 딸에게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딸의 말로는 같이 밥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으니 사위가 첫날부터 이랬다더군요. 에이, 더러워. 밥맛 떨어지게 어디서 바보가 우리랑 겸상을 하려고 들어? 야, 넌 저 밑에서 먹어. 이랬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제 딸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준 걸 제가 순화해서 표현을 해본 것뿐이고 실제로는 이보다 더 심한 모욕적인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딸은 축사에서 하루 종일 일을 시키면서 그때부터는 밥도 하루에 한 끼만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물에 밥 말아 김치만 딱 먹게 하고는 다른 음식들은 일절 손에도 못 대게 했다고 했죠. 세상에나, 여러분, 이게 정말 현실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게 믿겨지십니까? 거기다가 제 딸이 하고 싶지 않다며 거기에서 도망쳐 나오려고 할 때마다 그 사위라는 놈은 제 딸에게 신체적인 학대도 서슴지 않았고 일부러 눈에 띄지 않는 부분만 때리면서 그렇게 우리 아이를 지옥에 가둬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사실을 우리한테 다 말해버리면 더 아프게 하겠다면서 협박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이 얘기를 듣자마자 딸의 몸을 확인했는데 정말로 옷 안으로 온갖 멍들이 장난 아니게 퍼져 있었죠.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쯤에서 꼭 나와야 하는 이야기가 있죠. 왜 그동안 연락이 안 되었던 건지, 어떻게 이 밤중에 도망을 나오게 된 건지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이랬습니다. 학대를 시작하고 나서 이 모든 것을 제 딸이 우리에게 다 풀어버릴까봐 통화를 일부러 못하게 막은 거였어요. 그리고 전화 연결이 될 때는 그들이 옆에서 제 딸을 다 감시를 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대답을 하는지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딸이 혹시라도 자는 새 도망을 갈까봐 자전거 자물쇠로 침대 봉에다가 딸의 손목을 어떻게 엮어서 매일 잠궈뒀었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날은 그 자물쇠가 고장이 났고 대체할 수 있는 자물쇠가 없었기에 그날만 딸이 풀린 채로 잠들었는데 그 틈을 타서 딸이 도망 나온 거였어요. 핸드폰도 매일 밤 빼앗겼기에 딸은 몸뚱이 하나만 가지고 나왔고 신발에 신을 겨를도 없이 뛰쳐나온 딸은 택시도 없는 곳이라 한참 뛰쳐나오다가 지나가는 차를 어렵게 붙들고서 사정사정을 하고는 우리 집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딸의 발에는 찢어진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그만큼 긴급한 상황이었죠. 우리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끔찍했어요. 그리고 강력한 분노에 휩싸여야 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지만 그건 너무나 섣부른 일이었어요. 일단 우리 딸의 말이
전부 다 사실이라는 걸 믿긴 했지만 그래도 딸아이의 말이 사실인지 확실히 확인을 한 뒤에 해야 확실한 대처가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아들들에게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상의를 했죠. 역시나 우리 아들 둘도 그 둘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면서 난리를 쳤고 그날부터 아들들은 딸이 학대당했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 사돈의 동네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 사위에게는 영락없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주 뻔뻔하게 말이죠. 아, 장모님, 혹시 제 아내 거기 갔나요? 자는 새 핸드폰도 놓고 없어져서 말이에요. 걱정이 돼서 장모님께 먼저 전화드립니다. 혹시 제 아내 거기 있으면 제가 바로 데리러 갈게요. 아니야. 우리 미정이가 밤에 갑자기 내가 끓여주는 잔치국수가 먹고 싶다면서 왔지 뭐야. 자네한테 말도 안 하고 온 거였어? 아유, 내가 혼을 내야겠네. 근데 내가 보니까 우리 미정이 여전히 살이 쏙 빠져 있는 게 영 마음이 너무 아파서 말이야. 혹시 우리 딸 애가 여기 며칠만 좀 데리고 있으면서 내 음식 좀 먹이다가 보내도 되겠는가?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채로 말을 했고 거기에다 대고 사위가 더 뭐라 할 수 없게 딱 잘라 데리고 있겠다고 하니까 사위도 마지못해 허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벌어놓은 채로 아들들은 동네 주민들부터 여기저기 다 그 집안에 대해 물어보며 다녔고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의 실체를 전부 다 파헤칠 수 있었죠. 알고 보니 그 집은 정말 대단한 집이었습니다. 동네에서도 유명한 파렴치한 인간들이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돈이 많다 보니 그 동네의 땅에 집까지 소유하고 있어 거의 실세로 있었고 그 인간들한테 밉보이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괴롭히면서 그 동네를 떠나게 만들어버리는 진짜 못된 인간들이었어요. 우리 아들들 말에 의하면 다들 그 집 얘기만 하면 고개를 도리도리 저을 정도라고 하니 이만하면 말 다 한 거죠. 그리고 그 동네 주민들은 그동안에 사돈집에 쌓인 게 많았는지 이번 기회에 너도 나도 복수를 하고 싶었는지 그 사돈집에 대해 모든 이야기들을 다 해주었고 그 안에는 거의 까도 까도 나오는 양파처럼 놀라운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모든 증언들을 가지고도 충분히 사돈네를 신고할 수 있었고 우리는 바로 사돈네를 강제 노동과 장애인 학대 등등 온갖 이름을 다 갖다 붙여서 망설임 없이 신고를 했죠. 역시나 이 사실을 다 알게 된 사돈네는 길길이 날뛰며 우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당신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러려고 걔 데리고 있겠다고 한 거야? 이런 식으로 뒤통수 치려고? 어디 너네가 그래 놓고도 무사할 것 같아? 어디서 감히 우릴 모함해? 모함하길. 우리가 언제 강제 노동을 시키고 학대를 했는데? 걔가 그래? 걔가 그러냐고. 막말로 그 지능 떨어지는 애 말을 누가 믿어준다고 지금 걔 말 한마디에 다 속아선 쪼르르 신고질이야? 당신들 명예훼손죄로 내가 역고소 해봐야 정신 차릴래? 당장 고소 취하 안 해? 우리 애 장애가 있어도 사회생활 하는데 아무 문제 없는 애야. 어디서 감히 우리의 장애를 들먹이고 있어? 그리고 병원에서 이미 다 진단서 떼놨어. 병원에서는 도저히 이건 자해라고 볼 수 없는 상처들이라고 하던데 누군가 의도적으로 때린 자국들이 맞다고 다 이미 증명됐다고. 어디 끝까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릴 수 있으면 가려봐, 이 사람들아. 당신들 우리가 참교육 제대로 시켜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조만간 큰 선물 하나 갈 거니까 기대 많이 하고. 저는 불같이 화를 내는 안사돈에게 지지 않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안사돈에게 전한 말 그대로 큰 선물을 하나 숨겨놓고 있었죠. 사실 우리 딸을 학대한 사실과 강제 노동을 시킨 일 하나 가지고는 그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키 하나면 그 둘은 완전히 지옥 구덩이로 떨어져 버릴 수 있을 만큼의 아주 제대로 된 키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건 바로 그들의 축사 문제였습니다.
아들들이 주민들의 증언을 받고 한참 그 사돈네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다닐 당시 그 동네 주민 중 한 분의 소개로 거기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 2명을 알게 되었어요. 그 둘은 사돈댁이 악덕업주가 맞다면서 자기들한테도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온갖 일은 다 시켜대길래 결국에는 거기 일을 그만두고 다른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었는데,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었죠. 그건 바로 그 축사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불법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였고, 그 일은 다름 아닌 불법 도축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실 테지만 도축은 나라에서 허가가 된 도축장에서만 도축이 되도록 허용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이들은 축사에서 병들어 죽어가는 소들을 몰래 불법 도축하여 팔고 있었고, 심지어는 먹여서는 안 되는 불법 사료들까지 먹여가면서 억지로 소들의 살을 찌우고 마블링을 만들어내는 등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기에 정말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던 거였죠.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오래 있으면서 축사일도 많이 해봤었기에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불법적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고, 그 당시 그 축사를 신고하게 되면 그들한테도 혹시나 불이익이 갈까봐 말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는 그 농장에서 일도 안 할 뿐더러 도축을 하는 일에는 관여를 하지 않았기에 용기 내서 말을 해준 거였습니다. 그렇게 사돈댁이 나락을 가게 될 거대한 키를 쥐고서 우리는 바로 신고를 했던 거였어요. 명백한 증인으로 그 외국인 노동자들과 주민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너도 나도 나서서 증언을 해주었고, 원한을 많이 샀던 그들은 결국엔 그렇게 모두의 복수의 대상이 되어 나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였습니다. 신고가 들어간 뒤로 우리가 제출한 증거나 증언 외에 추가적인 조사가 시작되었고, 그 길로 그들은 축사관리 부실, 불법 도축, 사료관리법 위반 등등으로 모든 것들이 다 걸리게 되었어요. 어디 그것뿐인가요? 사위는 우리 딸을 학대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이미 처음에 안사돈이 그 장애인 자녀 부모 모임에 나온 것부터가 아예 공짜 노동을 시킬 수 있는 며느리감을 얻기 위해 작정하고 들어온 거였다는 걸 알게 되었고, 둘이서 작정하고 우리 가족을 속여서 제 딸을 데리고 간 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다 쇼였고 사기 행각이었던 거였죠. 그러면서 안사돈도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게 다 사기로 밝혀지면서 우리 딸은 혼인신고 취소를 했고, 그 뒤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그들을 아주 탈탈 털어먹었네요. 그제서야 모든 것이 다 털리자 안사돈이 찾아와서 울고불고 하면서 빌더라고요. 사돈, 미안해요. 우리 지금 농장도 다 접고 정육점이고 뭐고 다 폐업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남편이랑 아들은 징역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더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 손해배상 금액이라도 좀 줄여주세요. 예, 제가 이렇게 부탁하겠습니다.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 테니 제발 부탁드려요. 저 이제 혼자예요. 어디 갈 데도 없고요. 그러니 제발 아량 좀 베풀어 주세요, 사돈.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참나, 이봐요. 내 딸이 당신네한테 받은 고통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까지 사람들을 속이고 불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끝까지 무사할 줄 알았어? 어? 그동안 당신들이 한 짓은 생각 못하고 어딜 찾아와서 아량을 베풀어 달래? 됐어. 난 베풀 아량도 없고 그냥 당신한테 더는 일 없으니까 다신 찾아오지 마. 가서 평생 사죄하고 평생 고통받으면서 살라고. 당신은 그래도 족한 인간이야. 알아? 어디 사람한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놓고는 뻔뻔하게 찾아와서 봐달라 말아야. 썩 꺼져 버리라고. 저는 그대로 매몰차게 내쫓아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무작정 매달리고 안 가려고 하길래 남편에게 말해서 창고에 쌓아두었던
우리가 농사 짓는 데 쓰는 비료 포대를 들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곤 그대로 그 여자에게 확 뿌려버리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그 여자가 불이 나게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 꼴이 얼마나 또 우스웠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결국엔 저는 어떠한 합의도 없이 그 둘을 탈탈 털어주었어요. 그 뒤로 사돈네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들이 되었답니다. 안사돈이 말한 대로 바깥 사돈과 사위는 축사에 대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온갖 불법이 만연해 있었던 소농장은 그대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불법 도축을 도모하고 이익을 챙긴 사위와 바깥 사돈은 징역살이를 면할 수 없었습니다. 사기죄로 조사를 받은 안사돈은 사기 행각이 처음이었기에 징역살인 면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법적인 조치를 피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사위네 가족들을 보면서 그나마 그걸로 위안을 삼으며 우리는 딸과 함께 받은 고통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딸은 정서적인 충격이 너무 커버려서 현재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지금 거의 반년이 된 이야기인데 여전히 저희 딸은 그때 그 한 달간 겪은 고통에서 완전히 다 벗어나지 못한 채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다시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 우리 딸을 데리고 자주 놀러도 가고 바람도 쐬어주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떠셨나요? 정말이지 너무나도 기가 막히지 않나요? 저도 이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제발 모든 순간이 꿈이길 바란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현실이었고 그나마 다행이라면 악당을 물리친 최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디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인연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사연을 통해 남의 약점을 노리고 그걸 악용하면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천벌을 받게 되는지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사연을 이렇게 과감하게 공개하게 되었네요. 우리 구독자님들, 앞으로 저희 딸이 빨리 정서가 회복이 되어 다시 밝은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